1897년 경남 하동의 한가위에서 시작해 간도 일본을 거쳐 8.15 해방까지 이어졌다. 해방된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로 마침표를 찍은 소설. 한민족 문화와 역사를 방대한 부피로 엮어낸 대하소설 토지가 완성된 지 10년. 작가 박경리는 한국 문학사, 아니 세계 문학사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이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 이전에는 토지와 같은 작품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죠. 이게 우리 한국 문단이 근대문학 또는 현대문학 100년 사이에 이와 같은 작가와 작품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현대 소설사에 하나의 거대한 나는 하나의 이 산맥으로 보고 있어요. 거대한 산맥이야. 높은 거대한 산맥이야.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 같으면 그런 소설을 쓸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55년 작품 계산으로 등단한 이래 50년간 치열하게 창작에만 몰두한 작가 박경리. 작품으로만 말한다는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육성, 문학과 삶, 그리고 그의 사상. 작가 박경리가 실어낸 세상 사는 참뜻을 전한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토지문화관. 지는 이거 처음에는 지가 문학을 하기 때문에 문학관이라고 모두 다 얘기를 하는데 지는 문학관이 아니고 이거 엄연히 문화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이 삶의 본질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그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하는 얘기는 생존하는 것 이상의 진실은 없다. 그것만이 우리가 오로지 단 하나의 진실이고 다른 거는 모든 걸 추구해가는 과정이에요. 소설과 문학을 넘은 대작가 박경리. 고추농사는 그에게 문학보다 더 귀한 삶의 진실을 가르쳐주는 의식이었다. 기운이 없으니까 이게 퍼질러 앉아서 일을 해요. 허리 때문에 이렇게 받쳐서 못하고 앉아서 해요. 그래서 김민기 씨가 서울 가서 내 흉을 보더래. 왜냐, 쌤 일하는 거 보니까 기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하더라고. 정말 기어다니면서 일을 해요. 너무 감동적이죠. 한마디로 가슴이 뭉클하고 굉장한 의식처럼 느껴져요. 그 새벽 막 미명 속에 이렇게 너무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냥 아낙네, 나이 드신 그 아낙네 같으신데 저희들은 다 너무나 그 속에 엄청난 걸 품고 있다는 걸 아니까. 손님 텃밭에 보면 손님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늘상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고 그러는데 텃밭이 굉장히 정갈해요. 그래서 일상에도 격이 있구나. 나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 일상의 격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토지문화관은 100일을 기한으로 작가들에게 글쓸 자리를 내주고 있다. 박경리 선생은 품 안에 머문 이들에게 창작의 자유는 고독을 통해 누릴 수 있음을,
자신의 일상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나요, 마이크가? 선생님 마이크 나오는지 한번. 네. 나옵니까? 예. 작가 박경리가 50년간 묻어두었던 얘기를 꺼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문학한 작가들에게도 선생의 육성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박경리 선생님 그동안 살아오신 삶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삶을 철저한 그 비극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그런 비극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비극 구조에 아마 절정에 있는 그 비극의 아주 장엄한 그 교향곡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마 김약국의 딸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처음에 문학을 시작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1955년에 등단을 하시고 김약국의 딸들은 60년대 중반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비극의 구조는 처음부터 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그 비극의 그 처절함하고 선생님 삶을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 대조해보면 어떨까요? 글쎄, 지가 여태까지는 그 문학에 대해서, 지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일도 없고, 그런 기회는 지가 철저하게 피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그걸 끝내야지, 그 비판은 좋든 나쁘든 독자들이 하고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 하고 피했는데, 이 송 교수께서 사회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작품문학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니까 쥐가 참 또 토영분이 오시고 하니까 그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릴까요? 예, 그 토영 예. 김약국의 딸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토영의 일이 떠도는 얘기를 모아서 재편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작가 입장에서는 나를 거기에다가 투영했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그 객관성을 유지한 게 김약국의 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앞에 그 단편들이 모두 다 김약국에도 들어가고 또는 시장과 전장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토지가 시장과 전장과 김약국의 딸들과 이거로 종합한 게 토지예요. 그냥 토속적인 거, 근대적인 거,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이 겪었던 일은 이 초기의 단편 몇 편 그거지. 그 밖에는 상당히 걸러서 직접적인 내 순환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거의 작품에서는 정면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작품이 이제 초기 작품부터 뭐 중기까지 보면 대부분이 비극 구조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객관적인 얘기고 내 체험이기보다는 문학의 하나의 형태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 히랍 비극이라든지 또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희극은 이제 불란스의 모리에르 같은 사람 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작가 입장에서도 비극을 쓰는 것보다 희극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뭐 코미디다 뭐이다 이거 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실 희극이라는 코미디하고도 전혀 내용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희극이 비극보다 쓰기가 어려운가? 여기서 생각나는 건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를 쓰기 전에 다른 작품을 쓸 때 백치를 구상을 했어요. 구상을 할 때 그 무슨 말이냐면 로서와 말이니까 번역이죠. 진실로 아름다운 걸 쓰겠다.
근데 진실로 아름다움을 쓴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지. 왜냐? 우리 삶의 생명이 처해 있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참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연대역에 그 원주 캠퍼스에 그 호수가 있어요. 근데 수의 말씀이 밤에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그 얼음 을 때인데요. 거기 철새가 많이 오거든요. 이 철새들이 도중에 먹었다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되도록이면 여기서 더 먹으려고 이 호수가 다 얼어버리면 먹거리를 못 찾거든요. 그 밤에 그 새들이 날개를 가지고 얼음을 얼지 않게 밴드를 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첫 마디 탁 하는 얘기가 참 살기 힘들다. 그래 그 다음날 내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폭판에 동그랗게 물이 얼지 않고 얼음 바닥에 새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처럼 산다는 게 생명이 산다는 게 다 힘들어요. 그 노래 부르고 그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그 나비를 춤춘다고 그러고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비가 왜 춤을 춥니까? 노동을 하는 겁니다. 꿀을 찾아서 날아가는 그 노동이에요.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지 절대로 춤추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춤추는 거 아닌 건데 이제 춤추는 것처럼 인생은 볼라는 노력이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감돌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하지만은 희극이라는 거는 비극에 비해서 상당히 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극이 어렵다는 거지요. 천사를 그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악인은 그리기는 쉬워도 천사를 그리기는 리얼리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에 천사가 드물지만 악은 많거든요. 사람들은 수월하게 행과 불행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나를 불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행복하다 한다. 전자의 경우는 여자의 운명을 두고 한 말이겠고 후자의 경우는 명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나 싶다. 혹은 잡사에서 손을 떼고 일에 전념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 그들 각도에서 본 행불행에는 각기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론 노여움을, 때론 모멸감을 느끼며 그런 말을 듣곤 한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무궁무진한 인생의 심층을 상식으로 가려버리려는 짓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류되는 불행, 그렇게 같이 지어지는 행복이라면 실상 그 어느 것과도 나와는 인연이 있을성 싶지 않았다. 그 작품의 대부분의 그 초기 작품부터 사실은 토지에 이르기까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비극의 그 처절함이 있는데 사실은 주인공이 대부분 여성이거든요. 물론 남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장과 전쟁에는 하기운이 나오고요. 그래도 지영이가 나오고 가화가 나오고 또 지금 그 김약국의 딸들은 철저하게 여성이거든요. 용빈이 있고 용란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나는 사실 여성주의도 아니고 그 여성 남녀 평등 운동이라는 데 대해서도 참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권 운동하면 왜 여권이냐? 스스로 여권이라고 하면 여성을 비하하는 거다. 인권 속에 넣어라. 물론 인권 속에 넣으면 핍박받는 여성이 많으면 그 수가 많아질 거 아니냐. 근데 남성이라고 또 인권을 침해당하는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서 출발하지 여성 남성 이 대립관계로서는 절대로 뭐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가 여료 작가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분명히 여성이지만은 문학이라는 건 하나의 그 일이다. 이럴 때는 하나의 작가가 존재하지 여성 남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여성은 여성을 위해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남성은 남성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송 교수께서 여성 말씀을 하시는데 김약구의 딸들은 우리 외가 쪽에 그 딸들이 많았어요. 딸들이 많으니까 그들은 얘기가 여자 중심. 또 그렇게 안 하면 이 극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토지에서도 그 집안을 이 작품의 전체 구성에 있어서 여자 3대 절손 여기 하나의 축이 안 되면은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모든 게. 그런데 절대로 나는 여자 중심으로 작품을 쓰질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토지 같은데 뭐 설명하는 게 참 쑥스럽지만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하면은 추가비가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자유인, 완전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작가가 무심히 써놓고도 나중에 보니까 추가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토지도 최찬판네 가정만 여자 그거지 뻗어나가는 데는 전부 비율이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역할이나 아니면 중요성, 비중을 따져보면 여성이 무게가 작품 속에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길상과 서희 이렇게 하면 서희 비중이 훨씬 크고요. 또 양현과 영광, 오부가 뭐 양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초기 작품에도 지영 시장과 전장에 보면 지영과 그 가화의 비중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하기훈은 결국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조금 작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죠. 예, 근데 그런데 작품 얘기 자꾸 하긴 지는 적어도 그런 거 떠나서 쓰고 있고 내가 한결같이 말할 수 있는 거는 작가들이 성을 가지고 쓰는 것도 그거하고 항상 인간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민족이나 집단 그것도 아니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뭐랄까요, 속성, 특성 여기서 가자 이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는 여성으로서 콤플렉스가 선천적으로 없어요. 지가 여자이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없어요. 그거는 뭐 집에서도 내가 제일 장손녀로 태어나서 또 여러 가지 가정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상당히 가난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우에서 자랐다고 할까요? 참 존중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결혼해서도 남편이 반말도 한 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여자라는 콤플렉스가 전혀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선생님이 제가 오해하시는 그 점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좀 짧았던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 글쓰기의 그 비극적인 삶이라는 거는 일종의 상처인데 그걸 뭐 문학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어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수한 상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저는 내가 이제 제가 평론 쓴 글에서는 세 개의 칼날을 위해서 세 개의 칼날이라는 게 우선은 하나의 칼날은 그러니까 처녀 시절에 정신대 문제 막 될 때 그때 아주 상당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 일찍 하고 한 그 얘기 하나가 하나의 칼날이고 그게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건 실존적인 그런 직접 당하는 걸로 보면 엄청나게 아픈 거거든. 하나의 칼날이라고. 두 번째 칼날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남편하고
사별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얘기도 당신은 잘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이 폭탄 터지고 뭐 이럴 때 당신은 이제 일단 형무소로 가잖아요. 애 둘 데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을 잃잖아요. 그게 난 두 개의 칼날인 거야. 남편이 없을 때 그 애를 데리고 크는 한 젊은 여자. 더군다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내들이 정말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눈빛, 우스꽝스러운 눈빛들이 있잖아. 그런 거를 제쳐나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막 그 긴장을 갖추는 그건 난 두 개의 칼날로 봤어요. 마지막 칼날은 그 사랑하는 마지막 그 딸, 이제 그 남편, 김지아. 그 김지아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단 말이지. 그럴 때, 그 이제 후기에 들어서는 건데, 엄청난 칼날이지, 이것도. 내가 보기에. 그때도 죽느냐 사냐. 그게 마침 그런 와중에서 이제 또, 암 수술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칼날 위에 서서 당신이 전폭적인 자기 삶 전체를 놓고 이 글쓰기와 이제 내가 보기엔 투쟁을 한 건데, 씨름을 한 건데, 거기서 이기신 거지, 제가 보기엔. 이긴 거라고. 내 딸이 병실에 자스민 향을 피워 주었다. 옥자마 몇 송이도 꺾어다 주었다. 19회 전 여름날 잃어버린 한쪽 가슴 상처 달래려 했던가. 향기 높은 옥자마 붕대 사이에 끼워두었다. 치료실 시멘트 바닥에 시들은 옥자마 떨어졌을 때 의사복이 민망하여 얼굴 붉혔다. 꽃과 향기와 피. 북쪽 손님들 돌아가고 세상은 온통 허무했다. 잃어버린 한쪽 내 가슴. 이 시를 보고 정말 제가 울었어요. 그때 이 수술실에 나와가지고 여자가 한쪽 가슴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날 저녁에 그 손을 들 수도 없는 그 손으로 밤을 새워 작품을 썼어요. 이젠 안 웁니다. 허탈과 고생의 울분 같은 거겠지만 역시 감정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때도 역시 제 자신이 작품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완전한 쟁의가 되어 객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을 다루어 아무 찌꺼기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글을 쓰시는 걸 보면요. 그 글 속에 보면 굉장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념적인 논쟁이기도 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파이기도 하고, 그 깊이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항상 갖는 의문은 선생님의 이 사유의 능력과 깊이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독서 체험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뻗어 나오는 힘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보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읽은 책의 분량이 동일하다. 근데 한 사람은 그로부터 엄청난 무엇인가를 뽑아내고 있고요. 한 사람은 그걸로 그치고 있잖아요. 선생님 무슨 비결이 있으신지, 아니면 독서 체험이 어떤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그냥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내려오면은 책사가 있었어요. 그 제일국민학교에서 내려오면은 사진관 있고 또 양가점 있고 그 사이골목을 또 들어가면 우리 친구 집이 있고 그 밑에 책사가 있었어요. 그 내가 참 그 토역말로 암때다고 해요. 성질이 누구한테는 더분더분하게 말하는 성질도 아니고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항상 남이 뒷전에 서 있는 그런 성질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책사에 가가지고는 그게 없어요. 그저 서점에서 쫓겨나들까지 붙어서 읽는 거예요. 책을 뽑았어. 그거는 그만큼 책이라는 거에 대한 흡인력이 책이 강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물론 감수성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지가 독서가 무진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결혼하니까 사실은 소설 같은 거는 유학교 시절에 누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을 선배 언니가 가지고 가려다가 두고 가면은 그냥 제가 결석을 했어요. 갑자기 배 아프다고 엄살피고. 그래 그 책 보려고요. 그 온전히 그걸 결석을 해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 하루만 빌린 책 3권을 하루만 빌린데 그걸 다 보려고 밤을 꼬박 세고 그 읽는 거를 속독을 안 해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책 3권을 하룻밤 읽고 나니까 아침에는 그러니까 눈이 아주 핏빛이에요. 아주 그냥 새빨갛게 눈인데 그만큼 뭐가 그리 나를 그루당기는지 몰라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 이상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 사회과학 책이 참 많았어요. 뭐 소설은 없고 그런 책을 이제 읽는 그 습성이라 그것 때문에 그걸 다 그때 읽었어요. 사회과학에 관한 책.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는 그 세계사 대계 그거를 어디서는 내가 은행 직원을 할 때인데 은행에서 봄이나 겨울이나 장기원에 그 돈을 수금해 가기 위해서 행원들이 가서 표를 팔아줍니다. 근데 내가 그 겨울에는 내가 자원을 해요. 왜냐면 겨울에는 그 스케이트 타러 오는 애들이 조금 있으니까 거의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겨울 동안에는 이제 난로 하나 놓고 온종일 뭐 하루 몇 장 팔고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세계사 대계가 뭐 신권인가 1위권 책인데 그거를 읽었는데요. 그거를 뭐 대단한 책이죠. 그거를 다 읽고 나니까요. 내가 그 다음엔 천문학을 가는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독서량이 내 모든 기초지요. 그리고 그 가령 말하자면 그 미스테리 또는 희곡 전집 그것도 싹 훑어놓으니까 희곡 전집이나 미스테리 다 그 희곡이라는 건 소설에서 기둥이 돼주는 거거든요. 건축을 치면 이제 그런 게 다 모여가지고 작가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 계통의 책을 많이 읽었고 아마 그분은 나하고 중국에 갈 때 처음 비행기를 탔다고 그랬어요. 제주도도 안 가본 분입니다. 그런 분이 중국 무대가 중국으로 일본으로 뭐 이렇게 확대되는데 첫째는 작가로서의 풍부한 상상력이 첫 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책을 참 많이 읽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하 소설을 쓸만한 준비를 상당히 갖추어 가지고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앞으로 박경리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도 좀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독서 체험을 통해서 참 독특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현대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청준, 최인훈, 또 뭐 김지영 이런 이제 그 한국의 전쟁에 관한 얘기도 많이 다루고 이데올로기 문제도 많이 다루고 이런 그 탁월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의 글에서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념, 그 다음에 사상 투쟁 이런 걸로 빚어지는 갈등이 사실은 그냥 어디론가 녹아들거든요. 이게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막 스며들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박경리 선생님의 굉장히 독특한 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무 우리가 글자 할자에서만 흡수할 게 아니고 사물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것도 뭐 일부러 관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감성하고 실제 사물하고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작가가 남이 못 보는 걸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 일본과 이 한국의 문화론에 있어서도 그 옷이 독특하거든요. 옷이 한국의 건 전부 날리는 옷이에요. 고름도 날리고 이 주름이 있어 치마폭도 날리고 남자들은 이 소매 뭐 또 각근 또는 모든 게 날려요. 그 벗은도 코가 이래가 하늘을 천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색채입니다. 색채가 흰색이거든요. 흰색이라는 건 투명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투명하다. 그 토용갓 보세요. 토용갓도 까만 건데 투명하거든요. 투명하다는 가벼운 뜻을 얘기해요. 날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마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가면 천상으로 보고 날리고 있다. 내가 아까 조선민족은 그 신비주의다. 그런데 그걸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리얼리스트다.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처럼 소망하는 게 이게 천상지향이에요. 천상지향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지향이에요. 육적인 것보다도. 근데 일본은 보면 지상이에요. 일본 옷은 이 보면은 요 밑에 여기에다가 솜을 넣어가지고 여기 땅에 고착되게 하거든요. 그리고 옷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날리는 부분이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서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아주 독특한 차이점. 그 일본은 지상적인 거고 한국은 영적인 거. 이런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영적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탐구예요. 끊임없는 탐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런 지상적인 거, 그 말하자면 육체적인 거, 이건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건데요. 이 실제 직물적인 거, 있는 걸 보는 거. 있는 것 자체는 이미 만들어진 거지 새로 창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정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물질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이는 복제품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차차는 100개, 1000개, 10,000개 찍어내는 거고 또 우리 도자기 같은 거는 한 사람이 딱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창조적인 힘을 통해서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이 문학 속으로 그렇게 스며들 수 있다. 이렇게 수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게 아마 큰 뭐라고 할까요? 박경리 선생님 문학의 가장 큰 이 화해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토지에서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모두에서 질문을 드린 20세기 한국의 역사가 이념 갈등의 역사고 온갖 그 형태의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것을 담아내면서도 어느 쪽이 아주 부드럽게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초기에 말씀하신 그 하늘, 동학, 생명 이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그 질문 하나 좀 드려보면요. 그 초기나 뭐 중반 작품을 보면 선생님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한 생명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타자에 대한 발견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참 얘기하기는 쉬운데 그걸 직접 실천하면서 언어로 표현해내고 담아내기는 참 어렵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그걸 창조를 하셨습니까? 글쎄 요즘에 그 소설을 보면 또 요새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예술이 없어졌어요. 예술 부재인데 참 예술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오늘이고 문화가 다 없는데 문화가 범람하는 게 오늘 시대예요. 가령 뭐 그 이순신 장군이나 또는 세종대왕도 이 광고문으로 전부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가 이제 찝겨가지고 자본주의의 하나의 뭐 그거로서 만약 돈 나오는 돈줄로 돼 있는데 그 웃기는 거는 뭐 음주 문화, 교통 문화, 어디 문화 안 붙는 데가 없는데 문화가 하나도 실상은 없어요. 그래
사랑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거. 타자에 대한 그것도 이 보면은 사랑 부지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사랑을 젊은이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남녀의 관계를 에다가 사랑을 국한시키고 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불교에 있어서 대자대비라는 말이 있지요. 또 물론 기독교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게 가장 순수하고 그 밀도도 그 짙은 거는 연민이에요. 연민. 연민이라는 거는 불쌍한 데 대한 거, 말하자면 허덕이고 못 먹는 거에 대한 거, 또 생명이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아픔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뭐를 해야 하냐, 길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농부가 옛날에나 이 예를 많이 드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식 목에 젖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 이랬거든요. 그 내 자식이 젖이 넘어간다는 거는 그 자식을 생명을 보존해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 소리가 어머니 귀에는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농부는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 이 농부는 그 땅을 길려주고 그 농작물로 길려주는 그 어버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물 들어가는 소리가 그리 좋은 거예요. 젖 넘어가는 소리.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 길려준다는 게 이게 모든 생명이 말하자면 능동성이죠. 근데 이런 건 다 피동적인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거는 모두 피동적이고 능동적인 거는 거의 다 생명입니다. 풀도 저절로 움직여 가지고 양분을 순환시키면서 풀이 자라잖아요. 이게 누가 뭐 움직여주는, 물론 옮겨도 주지만 그게 그 순환시켜주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 스스로 하는 거거든. 그 능동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인데, 그 능동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라게 하지만은 말하면 그 타적으로도 자라게 해야 하거든요. 그 농부도 그 뭐를 길려주는 사람, 그 길려주는 마음이 사랑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녀의 사랑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거기서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 씨앗을 길려야죠. 말하자면 이걸 유지시켜 주는 거. 이 우주 또는 지구의 그 생명들을 지속성을 가지게 하는 거. 근데 그 속에서 그 생명들이 순탄하지 못할 때 어떤 생명이든 간에 자기 애인의 생명이든 부모의 생명이든 또는 뭐 자식의 생명이든 또 우리 집에 길리는 닭이든 모든 게 순탄하지 못할 때 그게 솟아나는 연민, 그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범적인 거지. 나는 작품이 한 작가의 정신적인 소산이라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완성된 인격의 소산이라고는 결코 생각해본 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 어딘지 모자라는 면이 있고 그런 것으로 하여 끊임없이 고통받고 모순에 사로잡히고 어떤 규율에서 벗어나오고자 몸부림치는 불완전 상태 속에서 피나는 작품이 이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평소에 그 토지라는 작품 속에서도 그렇고 다른 작품 속에서도 그렇고 평소에 많은 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씨앗론도 있고 종자론, 그다음에 이자론, 또 뭐 우주론, 생명론, 모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득 요번에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능동성 이론이야. 근데 이 시대 문명이라는 건 전부 인간이 전부 피동화된다고. 그래서 한 개인이 지닌 모든 하여튼 한 국가나 집단이나 이게 개성이 지닌 모든 개성을 전부 피동화하고 그 능동성을 전부 거세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 문명이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 그것도 사실 능동적인 게 아니거든.
증기 올려가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의 힘이 이만큼 굉장한 거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굽힐 수밖에 없다고. 다시 걸어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시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전부 능동성, 이 능동성이야말로 창조성이라는 거거든. 이 양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주론, 생명론이 바로 능동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인식에 도달한다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그 개인적인 성정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욕망 또는 이기심 또는 자기 것에 대한 집착, 그건 소유지. 이런 걸로 이제 소유가 아니야. 이런 걸로 삶을 대하는 게 보통인데 사실은 선생님의 문학 작품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론이 그런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자기에 대한 집착을 이제 그 벗어나는. 근데 그 힘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뭐 고양이도 길리고 그 길린다는 게 요즘 애완동물을 길리는 거하고는 다르게 아픈 거예요. 배 안 고플까 뭐 여러 가지 아픔인데 제가 작품 속에서도 특별히 그 애착을 가질 때는 그 인물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 근데 길상이라는 인물한테는 내가 욕심을 좀 가졌기 때문에 길상이라는 인물은 실패를 했어요. 오히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갑이 네.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썼는데 그 인물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는 그 토지 초기에 그 등짐장수 있잖아요. 등짐장수가 갈 때는 신발이 떨어질까봐 그 집세기를 들고 맨발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 맨발로 가는 그게 아픔이지요. 그냥 그 등짐장사의 연민과 느끼는 것과 뭐 오히려 뭐 서희가 엄마가 없어져고 그 공경에 빠질 때 울부짖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난 그 차등이 없습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이 지금 가슴에 참 많이 와 닿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인식과 의식의 그 경계를 트기 위해서는 트려면은 참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렇거든요. 결국 사실은 이제 글쓰기와 문학이 이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다라고 좀 보고요. 그렇다면은 토지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그 길상이가 지금 실패하셨다고, 저도 뭐 조금 실패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길상이가 결국은 이제 관음탱화를 완성하러 도소람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환구이가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환구이가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도 안 그린 길상,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걸 그렸는가. 그랬더니 소지감 주지죠. 하는 얘기가 원력을 실었다.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게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예술과도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나 자유는 쓸쓸하고 고독한 것이다. 이게 결국은 선생님이 문학에 바로 그 뭐라고 할까요? 쓰시고 왔던 그 힘 아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건 뭐 확실한 겁니다. 예술가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한다면은 절대로 좋은 예술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데올로기든 또는 어떤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어디 소속될 때는 이거는 자기의 창조 능력도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자유 속에서만이 창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유라는 거는 모든 이제 일반 사회인들은 뭐 자유를 찾아서 뭐 자유롭고 싶다, 또는 그 어떤 행명의 구호 속에도 자유를 위하여, 또 인류의 역사도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투쟁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자유라는 거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독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외로운 걸 두려워하지요. 근데 자유라는 거는 외로워야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끈아풀이 메어져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해요. 만약 자식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끈이 묶여 있을 때는 절대로 자유롭지만 그 끈을 다 끊어버릴 때는 자기 혼자인 거예요. 자기 혼자라는 인식을 할 때 그거는 참 고행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는 거면 그 석가나 예수 같은 분은 그 고행의 길을 간 분이에요. 완전 자유를 위해서 가신 분이 그 쉽게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인노센트가 누군가 법왕이 어디죠? 그 영국 무슨 왕 프랑스 왕인가 내가 오래돼서 잊어버리는데 파문을 시켰습니다. 파문. 근데 파문이 이게 뭐냐?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지요. 말도 하지 말고 연관도 가지지 말고 뭐 목을 치는 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는 참 쉬운 것 같지요.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안 주고 완전 왕따를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파문이라는 게 얼마나 혹독한 겁니까?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파문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문의 결과 그이가 렌즈 안경알을 닦으면서 그 자기 철학을 그 체계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사마천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천이도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외톨이.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뭔가 이룩하는 건데 작가도 그와 비유할 수 있어요. 철저한 파문당한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단할 수도 있지만은 작가가 진정 그 자유를 원할 때는 스스로가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5년 토지 쓴 세월은 완전히 내 스스로가 차단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 싸움이 글 쓰는 이상의 싸움이었어요.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형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한참 그 인기의 그 절정이 있을 때 자기가 딱 오히려 저 같으면 그 정도 인기 절정이 있으면 저는 세상에 딱 타입이라서 멋지게 한번 폼을 한번 재보겠는데 박사는 그 반대로 딱 세상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혼자 딱 들어앉고 전화까지 팔고 그러면서 그럴수록 어떤 자기가 영광과 절정에 오를수록 완전히 깊이 자기 자신의 그 기본적인 진실된 자기의 겸허한 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작가 박경리 선생님이세요. 뭐 이것저것 그냥 뭐 누구 만나고 무슨 뭐 행사 나가고 하다가 언제 글 쓰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본을 참 그 양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료와 새와 고양이와 쓴바귀와 고추 따는 일로서 그 양반 손 보셨어요? 요새는 좀 괜찮은데 이게 상벗은 손은 있다. 그 고운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도록 험한 일을 쉬지 않고 자청해서 했고 그리고 생각하느니 그리고 이런 사람 태도라는 건 드물지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예. 그 엉덩이 하나 차리라는 게 그게 좁다는 의식이 아니고 모든 데서 잘려나 혼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뭐 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참 그런데, 근데 이게 고난을 스스로 원해서 가는 길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와서 그걸 감수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난이 처절하기는 하지만은 처절한 만큼 또 남겨놓고 가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게 마치 병이 나가지고 죽을 고비로 넘기고 나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듯이, 가령 말하자면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을 인식하거든요. 밤낮 이 세상이 어둡기만 하면 밝은 걸 인식 못하잖아요. 또 밝은 속에서 항상 있다면 어두움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모순 속에 있다는 거지요. 비극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난도 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참 위대한 거 있다. 고난이 어두움이라면 어두움을 있기 때문에 밝음을 인식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는 사람에 따라서 고난도 큰 축복일 수도 있고, 또 받는 사람에 따라서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를 말하자면 더 바라는 그 비극적인 그 욕망이지요. 요만큼 받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기보다 더 원하고, 이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거지요. 요만큼은 더 원하고 더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속성에서는 그 축복이 없는 거지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디어 나온 사람에게는 다음에 맞이하는 세상이 축복이 되지만 더 원하고 더 원하고 그런 축복이 없죠. 그게 아마 선생님께서는 그 말을 운명과의 대면, 그러면서 그걸 고난으로 수용하고 그냥 걸어가는 이런 그 족적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창조의 언어로 이제 쏟아낸 거죠. 그게 아마 흘러서 막 가지 이제 지류가 막 흘러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토지가 만들어진 건데, 토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질곡, 그러니까 운명의 질곡 이런 느낌도 들고요. 토지를 벌벅 돼지라든지 뭐 이렇게 비유하면 참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요. 결국 생명들의 본질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의 생명이 없고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뭐 소위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인식하거든요. 그 풀 같은 게 생명을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삶의 본능은 있겠지만, 그럴 때 그걸 인식하게 한 게 토지라는 문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지만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연상할 때는 문서로 연상하거든요. 문서라는 것은 소유의 출발입니다. 그 소유의 출발에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죠. 또 인간의 비극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극, 민족과 민족과의 비극, 국가와 국가의 비극, 이 전쟁 모든 게 그 소유 개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토지라는 그 문서에서 비롯된 소유 개념, 이게 오늘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라는 형태로서 이 지구를 파괴까지 이루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제가 토지라는 걸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비극, 생명의 숙명. 그러니까 지 생각 속에는 그랬을 때 강물이 흐르듯이 한 개인이 영웅이나 그런 걸 만든다기보다도 영웅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등진장서나 어디 작부나 또는 어디 그 이런 모든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 이게 그냥 생명의 홍수로 지는 생각한 거지. 그 시대를 시간을 이 공간에서 그 생명들이 무수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슬픔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그 유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슬픔이면서 유한이라는 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절대로 살아있는 걸 인식을 못해요.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인식을 하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 같으면 시간도 인식 안 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인식을 하고 또 죽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또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행벌을 신이 주었다고 인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축복이기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토지는 비극이면서도 축복이고 네. 또 운명이면서도 사랑이고 삶의 연민이면서도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이런 것에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소망, 소망이고 예, 선생님이 우리 한이 소망이거든요. 다른 세계와 교신하려는 우리들의 소망. 이것이 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려는 추구 행위인 만큼 미래지향적이죠. 우리 사상의 근본이 이것입니다. 그걸 나는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지성 얘기라. 지성이라는 건 지식과는 다른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역사나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국가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어떤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보는 눈길. 그 눈길인데 그 눈길이 변함이 없어요. 이분은 계속 한 십몇 년 만나 뵙고 계속 반복하는 얘기를 말씀하신다고. 그런데도 그 자세라든지 이 태도 같은 게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건 제가 보기엔 이거야말로 정말 위대한 작가가 세워놓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지성의 그 빛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물 한 잔 주시고요. 아니 또 얘기해야 하나?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토지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아이고 이제 문학에 관한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거의 아마 저 텔레비에 나오셔서 문학 얘기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예요. 토지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힘드시죠. 조금만. 나이가 몇인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도 내가 청신환도 먹고 이렇게 잘 버티고 계십니다. 네. 50년간 쟁여왔던 이야기. 이야기는 쉬는 짬에도 끝이 날 줄 모른다. 그 용정천에 그때 한번 가보셨죠? 용정에. 소설 써놓고 갔지 뭐. 쓰고 가셨죠? 응. 그게 참 이상. 근데 가보니까 참 맞더라고.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내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썼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피해왔던 작가 박경리. 과연 그의 마지막 습작 토지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인가. 3부 토지의 작가 박경리에서 대하소설 토지를 만난다.